만점에서는 이뤄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화학의 요정 진이 김진희입니다. 자, 우리 이번 11강부터는 새로운 단원이죠. 이 단원 원자의 세계 같이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앞에 화학원의 첫 번째 단원이었습니다. 1단원 화학의 세계, 화학의 첫걸음에서는 정말 단원명 그대로 우리가 화학의 첫걸음을 띄려면, 화학의 공부를 하려면은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됐던 화학의 기본 단위, 몰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 그리고 그 화학 반응식 안에 들어있는 정확한 의미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이번 2단원부터서는 이제 본격적인 화학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화학이라는 학문은 여러분 물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세상의 이 모든 물질들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것이 뭐예요? 바로 원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 원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기본 알갱이인 이 원자라는 것들은 어떻게 생겼고, 이 원자들의 종류가 무엇이 있고, 이 원자들의 뭔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단원, 우리 11강으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이번 11강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냐, 미리 보기를 봅시다. 자, 우리 미리 보기에 첫 번째로 원자의 구조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라는 입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들, 그리고 그 기본 입자들의 성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발달 과정, 알게 된 발달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 모형의 쭉 변천 과정의 역사를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어 원자 모형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그림은 교재 70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원자라는 입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요 중학교에서 또 배웠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원자라는 입자는 일단 맨 가운데에 원자 핵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라는 입자와 중성자라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파랑 색깔 이런 입자들을 양성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현한 입자들을 중성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양성자, 중성자들이 뭉쳐져서 가운데 원자핵을 구성을 하고, 그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입자가 원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양성자라는 입자는요, 말에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양성, 플러스 전하를 띠는 그런 입자예요. 자, 중성자는 그럼 어떤 전하를 띨까요? 중성이니까 전하를 띠지 않겠죠. 자, 그리고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이 전자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와 플러스의 원자핵과 마이너스의 전자가 합쳐진 원자는 우리 중성,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세상에 사람들이 방금 원자핵,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맨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걸쳐서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거든요. 실험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입자들을 하나하나 알아낼 때마다 그 알아낸 입자를 추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자 모형도 쭉 변천이 일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들은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원자 모형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원자 모형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원자 모형은 돌턴의 원자 모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이 원자라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도
몰랐을 때가 있었어요. 자, 근데 정말 기원전 몇 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데모크리토스라는 과학자가 세상의 물질들은 알갱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때부터 한 2000년 동안 이 원자설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그 원자설을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 기본 입자인 원자는 어떤 입자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공이다.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볼링공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쪼갤 수 없는 이 단단한 입자가 바로 원자다 해서 단단한 공 모양으로 원자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고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이 돌턴의 원자설을 부정하고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톰슨이 이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려면 이 기존에 있던 2000여 년간 지금 2018년이잖아요. 2000년이라면은 굉장히 옛날이겠죠. 2000년 전이라면은. 그래서 그 2000여 년 동안 지배해왔던 이 세계관을 깨트리고 부정하고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려면 그냥은 안 되겠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는데요. 그 실험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이고 왜 그 실험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게 됐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자,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음극선 실험이라는 겁니다. 자, 음극선 실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실험 장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다가 유리관으로 이런 실험 도구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 유리관을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 진공이라는 것은 기체를 거의 없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안에 거의 기체가 들어가지 않게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자, 이쪽에다가 금속판을 조그맣게 잘라요. 딱딱한 금속판을. 그래서 하나를 세워놓고요. 자, 이쪽에다가도 금속판을 잘라서 세워놓고 이 양 두 개의 금속판에 전지를 연결을 해요. 이 전지의 한쪽의 마이너스 극은 앞쪽의 금속판에 연결하고 플러스 극은 반대쪽에다가 연결을 하고 이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장치를 한번 보세요. 여기 전지를 연결했는데 이 장치 안에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에는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연결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네, 원래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톰슨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굉장히 높은 전압을 걸어줬습니다. 고전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아주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금속판 쪽에서 갑자기 뭔가 형광색의 푸른스름한 빛이 나오는 거를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그냥 평범한 멀쩡한 금속판인데 거기서 갑자기 파란 색깔 빛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빛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의문점을 갖게 되면서 그 정체를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극에서 연결된 금속판에서 나온 이 빛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음극선이라고 지었어요. 음극에 연결된 금속판에서 나온 이런 광선이다 해서 음극선이라고 톰슨이 부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들 어떤 실험들을 했냐면은요. 먼저 첫 번째, 자, 마찬가지 장치예요.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금속판 설치하고 이쪽에다가 플러스 극을 연결한 다음에 고전압을 가해주면은 마이너스 극 쪽에서 음극선이라는 것이 나온다. 자, 근데 이 음극선이 지나가는 경로에다가 이러한 특정한 모양의 장애물을 설치해 놨어요. 그랬더니 뒤에 이 장애물과 똑같은 모양의 그림자가 생겼다. 자, 이걸로부터 우리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직진한다라는 성질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한 예시로 빛이 있어요. 쭉 빛이 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장애물을 설치하면은 이 뒤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빛은 직진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비슷하게 이 음극선이 지나가는데 장애물을 설치했더니 이 뒤에 그림자가 생겼다 라는 것은 이 음극선이 직진한다 라는 성질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 나오면은 직진하는 성질이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실험을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장치예요.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극 연결했고요. 이쪽에다가는 플러스 극 연결을 했는데 고전압을 가해주면 이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금속판 쪽에서 음극선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음극선이 직진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나서 요거 빛과 비슷한 종류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왜 레이저 같은 거 쏘는 거 있잖아. 레이저 포인트? 그런 종류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두 번째로 했냐면은 바람개비를 놔뒀습니다. 자, 여러분 바람개비 알죠? 바람개비 바람 불면 이렇게 돌돌돌돌 돌아가잖아요.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원리가 뭐예요? 우리가 후하고 바람을 불면은 입에서 나오는 이 기체 공기 분자들이 이 바람개비의 날개를 톡 하고 치죠. 그럼 이 날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회전이 일어나는 그런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음극선이 지나가는 이 경로에 바람개비를 놔뒀더니 이 바람개비 날개가 막 돌아가더라. 어떤 의미를 갖냐? 이 음극선이 바람개비 날개를 쳤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물질이 얘를 치려면 이 물질은 질량이 있는 입자여야 됩니다. 질량이 없는 애들은 아무리 이 바람개비 날개에 닿아도 날개를 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따라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다라는 거를 알아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요. 자, 아까 봤던 장치이죠. 마이너스 극 쪽에서 음극선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음극선은 원래 직진하잖아요. 직진되고 있는 이 음극선 위아래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연결한 다른 전기장을 가해줬어요. 자, 이 전기장이라는 거는 이게 장소할 때 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장소다. 이쪽에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기운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음극선이 직진을 하다가 전기장을 가해줬더니 갑자기 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어느 쪽으로 휘어졌냐면은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뭘 알 수가 있죠? 음극선은 무슨 전하를 띈다. 플러스한테 끌려간다라는 의미는 반대 전하인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기장 실험을 통해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다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본 실험 3가지를 통해 알아낸 결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전자는 직진한다. 그리고 음극선이었죠. 음극선은 직진한다. 그 다음에 음극선은 질량이 있는 입자이다. 그리고 그 입자는 어떤 전하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자, 그래서 톰슨을 알아냈어요. 지금 이 음극선이라는 물질의 정체는 이러한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들의 흐름이구나. 그리고 그 입자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자라고 붙여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그림을 다시 보고. 지금 음극선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금속판에서 음극선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금속판은 금속판이니까 뭐로 구성되어 있죠? 금속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금속 원자들이 쭉쭉 금속 결합을 통해 만들어낸 이 물질을 우리가 금속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론. 결국 이 음극선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원자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금속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금속판은 금속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음극선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야? 금속 원자로부터 나오는 입자들이죠. 근데 음극선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전자들이 흐르는, 전자라는 입자가 흐르는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자는 금속 원자들에서 나오는 입자이다. 자, 그러면
돌턴은 원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톰슨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린 뭘 알아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전자라는 더 작은 입자들이 들어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톰슨의 원자 모형을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이렇게 전자라는 더 작은 입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전자는 아까 알아봤듯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원자라는 것들은, 원자라는 알갱이는 중성 상태여야 된다, 정기적으로. 근데 이런 마이너스 입자인 전자들이 콕콕콕 박혀져 있는데 이 전체가 중성이 되려면 플러스의 전하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전자가 박혀져 있는 이 공이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전체적인 이 공 안에 이런 전자 입자들이 콕콕콕콕 박혀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모양을 톰슨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플럼 푸딩 모양이라고 불렀거든요. 애칭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은 플럼 푸딩 모양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톰슨이 영국 사람인데 이 영국에서 18세기에서 19세기에 사람들이 많이 먹는 빵이었대요. 그래서 톰슨이 굉장히 빵을 좋아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주로 먹던 이 빵의 이름을 따서 이 마치 빵 속에 초코칩이나 건포도들이 콕콕콕 박혀 있는 것처럼 이 원자 모형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톰슨의 원자 모형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 다음에 나오는 것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에요. 자, 근데 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 이 중간 과정에는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이 러더퍼드는 톰슨의 제자예요. 톰슨이 대학 교수였거든요. 이 대학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한 박사 과정이고 쭉 연구를 하고 있던 연구원이었어요, 러더퍼드가. 자, 근데 톰슨이 원자 모형을 딱 발표하고 나서 이 전 세계 과학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과학자들이. 왜냐면은 거의 2000여 년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돌턴의 원자 세계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원자라는 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야, 단단한 공이야 라고 믿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톰슨이 딱 등장해서 아니다, 그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 사실은 이 원자 안에 전자라는 것들이 존재한다. 내가 음극선 실험을 통해 밝혀냈어. 라고 새로운 주장을 펼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 온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돌턴이 맞는 건가? 근데 이거를 계속 따라가기에는 음극선 실험을 통해 밝혀낸 이 사실들이 뭔가 찜찜한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모형이 맞고 틀린지를 사람들이 막 논란거리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막 이렇게 막 논란거리로 사람들이 막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러더퍼드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제 톰슨의 제자니까 톰슨의 주장이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을 해요.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 나의 스승인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는 거를 증명해 보이겠어 라는 당찬 포부를 갖고 그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 결과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죠. 자, 그럼 그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를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자,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이 장치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선생님이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딱딱한 금속판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게 잘라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려서 여기에 이렇게 벽을 형성을 합니다. 스크린을 형성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다가는 금박을 설치를 합니다. 자, 금박이 뭐냐? 금이라는 금속을 아주 얇게 만든 박 형태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도 가끔 봅니다. 언제 보냐면은요, 좋은 이 회 먹으러 가면은, 스시 먹으러 가면 그 위에 장식으로 이렇게 금박 같은 거 올려놓죠. 아니면은 예쁜 케이크들, 그 케이크들 위에 약간 이렇게 조그맣게 금박 올려놓잖아요. 그 금박을 이렇게 더 얇게 해서 요 가운데 설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금박은
어떤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금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금 원자들이 금속 결합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금박을 향해 우리가 알파 입자라는 거를 쏴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총 같은 이런 장치를 설치를 해놓고 여기서 알파 입자가 빵빵빵 하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입자를 계속 쏴줘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찰한 그런 실험인데요. 자,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먼저 알파 입자라는 것들이 뭐냐면은요. 우리 교재 옆에도 나와 있는데요. 헬륨의 원자액이에요. 자,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거지만 질량수 4짜리 입자입니다. 자, 얘 원자액이라고 하면 기호를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입자냐면요. 일단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이 안에 양성자가 2개 들어있고요. 자, 질량수가 4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성자 2개를 추가해야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내용은 바로 뒤에 가서 우리가 원자의 구성 입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필기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 원자가 이런 입자가 중성이 되려면 이 안에 플러스가 2개 있으니까 주변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도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플러스 2, 마이너스 2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알파 입자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헬륨의 원자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원자가 아니라 여기서 전자를 다 제거를 해요. 그럼 다 제거하고 나면 이 헬륨의 원자핵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원자핵을 알파 입자라고 하는데 중성 상태에서 전자 2개가 제거됐으니까 전하는 2 플러스를 띠겠죠. 그래서 알파 입자는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알파 입자가 어떻게 되는 실험이라고? 산란되는 실험이라고. 이 산란이라는 거는 과학에서 직진하던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을 산란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예측할 수 있죠. 이 알파 입자가 원래는 그냥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뭔가 산란되는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실험이구나, 휘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실험이구나라는 걸 예측하면서 실험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실험 장치인지 선생님 설명을 해줬고요. 자, 금박을 향해서 알파 입자를 계속 쏩니다. 그런 실험을 할 거예요. 자, 왜 이 실험을 러더퍼드가 고안을 해냈냐면은 러더퍼드는 자, 위에 있는 게 단단한 공 모형, 돌턴의 원자 모형이고요. 밑에가 톰슨의 원자 모형이에요. 둘 중에 어떤 원자 모형이 맞는지 검증을 하고 싶었죠. 자, 만약에 이 실험을 했는데 원자가 실제로 돌턴이 말한 원자처럼 생겼다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거는 절대 쪼개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입자이죠. 이 공 모양은 돌턴의 원자 모형은. 그럼 이 원자를 향해 알파 입자를 쏘면 알파 입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튕겨 나가야 됩니다. 쏘는 족족 다 튕겨 나가야 돼요. 왜냐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이니까 원자는. 자, 근데 만약에 톰슨의 원자 모형처럼 생긴 원자라면 실제로 알파 입자를 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이 알파 입자가 톰슨의 원자를 다 통과를 할 겁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 예측을 했냐?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이기 때문에 특성이 첫 번째, 굉장히 질량이 무겁고 그리고 단단한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굉장히 질량이 무겁고 단단해요. 왜냐하면 원자핵이기 때문이거든요. 원자의 핵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특성은 굉장히 크기가 작다, 작은 입자다. 그게 알파 입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알파 입자를 이 톰슨 원자 모형에 쏴주면 이게 말랑말랑 폭신폭신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이 공에 전자들이 박혀져 있는 모형이잖아요. 근데 이 전자는 이 원자핵들에 비해서 알파 입자인 원자핵들에 비해서 굉장히 질량이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 입자가 그냥 얘를 통과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하고 나서 그 실험 결과를 보고 둘 중에 어떤 모형이 맞는지 판가름을 하고자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자,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자,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자, 알파 입자를 쐈어요. 쐈더니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여기 와서 검출이 됐대요. 자, 이게 어떻게 검출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벽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벽 안쪽에 형광물질 이런 것들을 발라놨거든요. 자, 이 형광물질을 발라놓은 이유는 나중에 알파 입자가 이 형광물질에 닿게 되면은 반짝하고 빛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을 보고 알파 입자가 여기 와서 부딪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 입자는 원자핵이잖아요. 원자도 작은데 원자핵은 더 작죠. 당연히 눈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알파 입자가 직진을 하는지 뭐 어떻게 산란을 하는지 우리가 실제 눈으로는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알파 입자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벽 쪽에다가 형광물질 같은 걸로 발라놓는 거예요. 그럼 알파 입자가 그 형광물질과 만났을 때 거기에 닿았을 때 반짝하고 빛이 나니까 아, 그쪽에 알파 입자가 움직였구나. 글로 가서 알파 입자가 부딪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다시 한번 만약이 아니라 이제 러더퍼드가 실제로 이 실험을 했어요. 자, 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여기 와서 반짝반짝 결과가 나왔대요. 그럼 대부분 직진을 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직진을 했으니까 아까 직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구나. 그냥 직진해서 통과를 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려던 찰나에 알파 입자가 갑자기 여기 와서 반짝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알파 입자가 여기 와서 반짝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직진이 아니라 직진을 하다가 살짝 휘어져야지 여기 와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뭔가 이 실험이 잘못됐나? 라고 알파 입자를 계속 더 쐈어요. 자, 더 쐈더니 역시 계속 직진해서 한 8,000개 정도 쏘면은 8,000개 중에 한 799개 정도는 7,999개 정도는 여기 와서 결과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희박한 확률 8,000개 중에 한 1개 정도의 꼴로 그 확률로는 갑자기 또 이쪽에 와서 알파 입자가 검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튕겨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예외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톰슨의 원자 모형도 아니고, 자, 돌턴의 원자 모형도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돌턴에 따르자면 다 튕겨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직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공모형이니까 얘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 둘 다 모형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어떤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됐냐? 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보겠습니다. 자, 러더퍼드는 원자의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원자의 대부분의 공간은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야. 근데 그 비어있는 공간의 중심에는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질량이 무겁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해서 원자핵의 존재를 알아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원자핵 주변은 대부분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했죠? 근데 이 비어있는 공간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원자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러더퍼드가 왜 그 실험을 보고 이런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는지 선생님이랑 실험 결과를 하나하나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 그림을, 실험 장치를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냥 직진을 해서 여기 끝에 와서 검출이 된다고 했죠. 자,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원자 입자 안에는 빈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알파 입자가 그냥 통과를 해서 직진하여 여기에 검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자, 금박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럼 금박을 옆에서 보면 금박은 금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금 원자들의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알파 입자가 그냥 통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알파 입자는 직진한다는 사실을 통해 대부분은 비어 있는 공간이다라는 걸 알아냈고요. 자, 근데 정말 극소수 한 8,0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가끔 가다가 알파 입자가 이렇게 반대편에서 튕겨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튕겨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 얇은 금박 안에 무거운 알파 입자를 튕겨 내보낼 수 있을 만한 더 단단한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딱 하고 맞아 떨어지면 알파 입자가 이렇게 튕겨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존재를 원자핵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대부분은 비어있는 공간인데 이 안에 굉장히 단단한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알파 입자가 딱 하고 맞아 떨어지면 튕겨 나가게 된다. 그래서 극소수의 알파 입자가 튕겨 나온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는 이제 러더퍼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 안에 원자핵이라는 단단한 알갱이가 있다. 근데 그 단단한 알갱이는 굉장히 질량이 무겁고 매우 단단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왜냐면은 알파 입자를 튕겨 내보내려면 알파 입자보다 더 무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알파 입자도 만만치 않게 질량이 큰 입자인데 크기에 비해서 걔가 튕겨 나갔다는 건 걔보다 더 무거운 애가 여기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질량이 꽤 크고 굉장히 단단한 뭔가가 존재한다. 거기에 부딪혀서 튕겨 나왔다. 자, 그리고 매우 크기가 작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확률을 보면 돼요. 8,000개 정도 알파 입자를 쐈을 때 그 중에 1개 정도만 튕겨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이 원자가 굉장히 이 비어있는 공간인데 그 안에 원자핵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대부분 비어있는 공간에 8,000개 중에 나머지는 다 통과를 하죠. 근데 아주 희박한 확률로 1개꼴로 부딪혔다라는 뜻은 그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작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는 이 두 가지 결론을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수의 알파 입자는 아예 튕겨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는 알파 입자도 검출이 됐대요. 자, 그럼 왜 알파 입자가 이렇게 휘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알파 입자는 원자핵이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죠. 원자핵이니까. 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가 이렇게 통과를 하다가 이 금 원자 안에 있는 원자핵을 만나게 되면 같은 플러스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반발하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발력에 의해서 살짝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서 산란되는 소수의 알파 입자도 나타났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자 안에 조그만한 원자핵이라는 입자가 있는데 그 원자핵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교재 지금 70쪽에 있는 내용까지 했어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까지 했고요. 자, 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 우리가 알아낸 러더퍼드까지 오게 된 이제 전자를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원자핵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런 원자 안에 존재하는 입자들을 실험을 통해 하나하나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된 이런 입자들의 성질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 교재 70쪽에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부분을 보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강의 처음 시작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원자라는 입자는 러더퍼드가 알아냈다시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원자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원자핵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있다, 빈 공간이다 라고 알아냈죠.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전자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를 그려보자면은 원자는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들이 회전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이 이후에 더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 원자핵이라는 것도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원자핵은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은 양성자라는 입자가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중성자라는 입자도 이 안에 있다라는 거를 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또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고요. 즉, 그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 그림을 사실 좀 과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바해서. 이 원자 안에 존재하는 원자핵은 이 크기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작아요.
저 얼마 정도로 작냐면은 원자를 이 종합운동장 하나의 크기라고 비유를 하자면은 이 안에 있는 원자핵은 그 종합운동장 가운데 있는 축구공만한 크기 정도의 비율이래요. 굉장히 작겠죠. 근데 이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훨씬 작은 크기다. 자, 그리고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이 전자들은요, 우리 종합운동장의 관객석에 앉아서 사람들이 팝콘을 먹으면서 경기를 관람하죠. 그때 먹는 팝콘 정도의 크기, 그 정도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다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자는 이런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입자들의 성질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성자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전기적으로 양성,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예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자, 중성자는 중성, 전기적으로 전하를 0을 띈다고 했죠. 전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예요. 자, 그러면은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네가 합쳐진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겠죠? 자, 그리고 그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자핵과 전자가 합쳐진 원자는, 자, 밑줄 쳐놓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이 돼야 돼요. 자, 써놓으세요. 전기적 중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자를 얘기할 때 중성 원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는 반드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그럼 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요. 자, 밑에 표를 보면은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을 보겠습니다. 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라고 나와 있죠?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이만큼이래요. 자, 중성자는 당연히 전하가 0이고요. 전자의 하나의 전하량은 이만큼이래요. 자,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지금 전하량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만약에 원자 안에 중성이 돼야 되는데 이 안에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전자는 몇 개가 있어야 돼? 하나가 있어야 얘네 둘이 더해서 중성 원자가 된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원자 안에 양성자가 2개가 있다면 전자도 2개가 돼야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되면서 중성 원자가 되겠죠? 즉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말은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성 원자에서는 양성자의 개수, 전자의 개수가 같게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대적 전하라고 옆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실제 전하량보다는 상대적 전하를 더 많이 쓰죠. 이 실제 전하가 숫자가 너무 복잡하고 작아서 쓰기가 불편하니까 얘네들을 그냥 비율상으로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3개 있어.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1짜리가 3개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전하로 더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전하를 앞으로 더 많이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입자들의 질량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자 한 개의 질량 이만큼이래요.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은 이만큼이래요. 자, 여러분 한번 질량 값을 보세요. 숫자가 거의 똑같죠. 살짝 다르긴 한데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은 거의 동일해요. 근데 전자 한 개의 질량은 어때요?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10의 마이너스 24제곱인데 얘는 10의 마이너스 28제곱이야. 거의 1000분의 1보다 더 작은 숫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 전자의 질량이 매우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작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상대적 질량으로 나타내보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이야. 질량이 거의 같죠? 그거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은 1837분의 1. 즉, 전자 1837개가 모여야 겨우 양성자 한 개의 질량과 동등해진다라는 의미죠.
자, 그럼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은 원자 안에 이러한 입자들이 들어있잖아요. 이 입자들 중에서 원자의 무거움과 가벼움, 즉 질량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자는 어떤 입자라는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거죠. 전자는 원자의 질량에 거의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선생님이 오늘 몸무게를 재려고 저울에 올라갔는데,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내 위에 날파리가 앉았어. 날파리가 앉든지 말든지 내 실제 몸무게에는 그렇게 영향을 못 주겠죠? 그래서 원자 안에 전자가 뭐 몇 마리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실제 원자 질량에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질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세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인데 이 중에서 어떤 입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양성자입니다. 자, 왜냐하면 전자는 너무 가벼워. 질량에 영향을 못 주죠. 자,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 그래서 원자의 뭔가 정기적인 성질에 영향을 못 주죠. 근데 양성자는 충분히 질량도 크고 전하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양성자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를 구분할 때, 원자의 종류를 결정할 때 이 원자가 핵안에 양성자를 몇 개 갖고 있냐에 따라 원자를 구분해요. 자, 그래서 다양한 원자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원자들의 종류는 이 원자가 갖고 있는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이 원자들은 원자 번호를 각각 갖고 있어요. 우리도 학교에서 학번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1학년 1반 1번이야. 이렇게 번호를 갖고 있죠. 그런 것처럼 원자들도 번호를 갖고 있는데 이 번호가 곧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짜리 원소들은 그 안에 핵 안에 양성자가 1개 있다라는 의미고, 뭐 원자 번호 10번 네온이죠. 얘는 핵 안에 양성자가 10개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같이 볼게요. 자, 이 원자는 어떤 원자일까? 자, 어떤 원자인지 알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고요?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봐야 된다고요. 자, 지금 양성자가 8개가 있대요. 그럼 얘는 핵 안에 양성자 8개 있는 원자 번호 8번 원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원자 번호 8번은 산소입니다. 자, 산소를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원소의 이름이 영문이나 아니면은 그리스어거든요. 그래서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라틴어와 이 영문 이름으로 이루어진 첫 글자를 타서 원소 기호를 적어줍니다. 산소는 영어로 oxygen이죠. 그래서 O를 따고요. 원소 기호로. 자, 이 원소 기호 이 앞쪽에 조그만한 글씨를 써줄 거예요. 8이라고. 자, 얘가 이 원소의 원자 번호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원자 번호. 자, 근데 선생님이 방금 이 원자 번호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바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번호가 8번이라는 건 핵 안에 양성자를 8개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방금 전에 또 했어요. 이 원자가 중성이려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려면은 그 안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뭐가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인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곧 중성 원자에서의 전자의 개수하고도 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 번호의 의미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원자 번호 위에다가 또 조그만 숫자를 16이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은 질량수라는 숫자거든요. 자, 이 질량수는 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서 구해주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냥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면 더 좋겠죠. 자, 질량수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면은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입자들의 개수라는 의미예요.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입자들의 개수. 자, 아까 선생님이랑 뭐라고 했어요? 이 입자들 세 종류 중에 전자는 무시해도 된다고 했죠? 너무 질량이 작아서.
자, 따라서 원자 전체 질량에 영향을 주는 입자는 어떤 입자들이다? 양성자와 중성자다. 근데 걔네가 질량이 1대1이니까 대등하게 영향을 주겠죠. 한 개 대등하게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서 이 원자의 대략적인 질량을 예측할 수 있게 나타내주는 이런 숫자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량수가 16이다라는 숫자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주는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해서 이 안에 16개가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원자 번호와 질량수의 의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동위원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재 71페이지로 지금 넘어갔어요. 자, 동위원소 개념은요, 사실 별거 아닌데 생소한 개념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확실하게 동위원소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3가지 예시를 들어줄 거예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인데요. 자, 첫 번째 원자를 볼게요. 자, 이 원자는 어떤 원자냐? 일단 핵 안에 양성자가 하나 있네요. 자, 중성자는 없는 거 보이죠? 양성자로만 이루어진 원자 핵이에요. 자, 얘가 양성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원자핵이 플러스 1이죠. 우리 상대적 전화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럼 얘가 중성 원자가 되려면 마이너스도 한 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자도 지금 하나 안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로 구성된 이런 원자인데, 자, 이게 어떤 원자일까요? 자,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자, 우리 원자 번호는 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얘는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원자 번호 1번 원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자 번호 1번이 바로 수소잖아요, 수소. 그래서 수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입자를 보겠습니다. 자, 얘도 원자, 중성인 원자인데요. 이 핵 안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요. 이번에는 중성자도 하나가 있네요. 이렇게 두 개의 입자가 뭉쳐져서 원자핵을 이루고 있고요. 자,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있죠. 왜냐면은 양성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전하를 띌 거야, 원자핵이. 그럼 얘가 중성이 되려면 이 주변에 마이너스인 전자도 한 마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원자입니다. 자, 이 원자는 누굴까요? 원자 번호가 1번이지. 헷갈리면 안 되죠, 여러분.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만 봐야 돼요. 양성자 하나 갖고 있으니까 얘도 1번 원소니까 얘도 수소야. 맞아요, 여러분. 좋아. 자, 세 번째 입자로 갑니다. 자, 세 번째 입자 안에는 원자에게 양성자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중성자가 2개가 붙어 있대요.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역시 전자가 하나 있겠지.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해서 중성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얘도 누구야? 얘도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1번 수소야. 맞죠? 자, 이렇게 딱 적어놓고 보면은 뭔가 느낌이 굉장히 찝찝할 거예요. 아니, 분명히 다르게 생겨서 다른 애들인 것 같은데 왜 원소 기호를 다 똑같이 적었지? 자, 같은 수소 맞고요. 근데 이 수소 안에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얘네들은 모두 다 수소가 맞아요. 근데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은 질량수가 다르죠. 원자의 질량이 달라요. 자,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무거워 보여요? 얘가 제일 질량이 커 보이죠? 왜냐면 핵 안에 알게인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자, 얘는 질량수가 3인 수소고요. 얘는 질량수가 2인 수소고요. 얘는 질량수가 1인 수소예요. 자, 이렇게 질량수가 다른 이런 관계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동위원소라고 부르냐면은 같을 동의 위치 위에요. 얘네들은 모두 다 수소이기 때문에 자, 주기율표 상에서 수소는 요 맨 앞에 1번 자리에 있거든요. 자, 세 개 모두 다 이 자리에 오게 되죠. 자리 위치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 다 이 안에 오는, 이 위치에 오는 수소인데 수소의 종류가 조금 다르죠. 얘는 질량수 1자리 그냥 수소, 얘는 질량수 2자리고요. 이런 수소를 우리는 중수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는 질량수 3, 삼중수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른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같은 종류의 원소이지만 질량이 조금 다른 원소. 자,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얘네들은 모두 다 같은 원자번호를 갖고 있죠. 같은 수소이니까. 자, 반면에 질량수는 달라야 돼요. 질량이 달라요. 얘가 더 무겁다고 했어요. 자, 원자번호가 같다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중성자의 개수는 다른 거 보이죠? 그래서 질량이 달라지죠. 자, 그리고 원자의 전자수도 같죠? 한 개 모두 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성질은 같아요.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그래요. 단 물리적인 성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다르죠. 얘가 무거워요.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은 보통 이 질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성질이 많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은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동위원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일단 원자 번호가 같아서 같은 원소여야 되는데 그 원소 안에서 이렇게 질량수가 다른 애들, 이 관계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위원소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구해 볼 건데, 자, 원자량의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자량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왜 평균을 구해야 되냐? 자,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같이 1학년 일반 학생이라고 칩시다. 자, 1학년 1반에는 친구가 4명이 있어요. 4명으로 이루어진 일반이에요. 자, 이 4명의 화학 성적을 보니까 첫 번째 친구는 90점, 두 번째 친구도 90점, 얘도 90점, 마지막 친구가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의 화학 점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일반 친구들한테 얘들아 너네 반 화학 성적 얼마야? 라고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반은 성적이 90점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왜냐면 100점 맞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쵸? 자, 만약에 우리 반은 성적이 100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더 안 되죠. 90점인 친구가 3명이나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평균값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해요? 90점인 친구들이 전체 4명 중에 3명의 비율로 있고요. 100점인 친구들은 전체 4명 중에 1명의 비율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풀어봤던 그런 문제죠. 자, 원자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균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평균을 구해야 되냐면은 각 원소들마다 모두 다 동위원소들을 갖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 예시로 든 원자 번호 6번 탄소도 동위원소를 갖고 있어요. 자, 동위원소가 뭐라고요? 이렇게 원자 번호는 6번으로 같아서 같은 원소인데 이 안에 있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질량이 달라지는 입자죠. 그래서 얘의 원자량과 얘의 원자량은 다르겠죠? 중성자의 개수가 다를 테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원자 번호 6번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12요 라고 대답하면 틀리죠. 왜? 13짜리도 있잖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얘들아 그럼 원자번호 6번 탄소 원자량이 얼마야? 13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안 되겠죠. 12짜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평균값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평균값을 구해봅시다. 자, 방금 한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돼요. 자, 지금 원자량이 12짜리인 탄소는요. 세상에 98.93%가 있대요. 얘가 완전 더 많죠? 얘에 비해서 대부분 이 탄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얘가 전체 100 중에 98.93%의 비율이에요. 자, 그리고 13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탄소는요. 비율이 얼마 안 돼요. 100분의 1.07%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존재 비율을 가중치를 줘서 얘네들의 평균값을 계산을 하면은 이 값이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은 12.011 뭐 어쩌고저쩌고가 나온대요. 대략적으로. 자, 근데 우리가 우리 화학 문제들을 앞에서도 많이 풀었잖아요. 1단원에서부터. 항상 문제에 탄소의 원자량은 12다라고 주고 문제 풀었던 거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여기서 10이라는 것은 이 12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균값을 해서 구했어요.
근데 숫자가 조금 소수점까지 내려가잖아요. 계산하기 힘들겠죠. 우리 시험은 계산기 두들겨서 볼 수가 없어요. 암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수점을 길게 주면은 계산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얘를 반올림해서 그냥 정수값 12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12의 의미에는 평균 원자량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원자량씩 세워서 구하는 거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 원자량까지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러더퍼드 원자 모형까지 왔어요. 자, 맨 처음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했던 돌턴의 단단한 공 모양을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 뭘 발견했죠, 여러분? 전자를 발견했죠? 전자를 발견해서 전자를 여기에 추가하여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을 증명하기 위해서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란 걸 했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핵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원자핵이 추가된 모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방금 전에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러더퍼드 모형에서 새로운 원자 모형인 보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 보어로 넘어가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러더퍼드 모형이 틀렸고 이 모형이 맞아 라고 주장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 주장을 믿어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실험적 근거가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실험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보어가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부터는 이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실험이 어떤 실험이고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왜 이런 보어의 원자 모형을 만들게 됐는지를 잘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몇 가지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좀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빛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림을 선생님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필기하라고 하는 부분만 옆에다가 조그맣게 적어두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빛의 종류를 볼 겁니다. 이 빛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빛이죠. 가능하다가 보일시 해서 눈에 보이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빨간 색깔 빛, 뭐 초록 색깔 빛, 보라 색깔 빛 이거 다 가시광선이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이 강의 보고 있잖아요. 그 모니터에서 나오고 있는 불빛도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죠. 그게 또 가시광선이고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서 오는 햇빛도 눈에 보이니까 가시광선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탠드에 있는 불빛, 핸드폰에서 나오는 불빛 이거 다 보이는 빛이니까 다 가시광선이에요. 자,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빛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가시광선을 제외한 나머지 빛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적외선, 자외선, X선. 자, X선은 우리 병원에 팔 같은 거 부러졌을 때 가서 엑스레이 찍죠? 거기서 나오는 빛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감마선, 뭐 이거 외에도 마이크로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빛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화학에서는 딱 세 종류를 알아두면 돼요. 자,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세 가지의 빛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을 나누는 기준은 빛의 파장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든요. 자, 파장은요, 이렇게 람다라고 하는 마치 시옷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리스 문자예요. 그래서 이 람다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쓸 건데, 자, 이 파장이 이쪽 그래프를 보니까 780으로 길죠. 긴 부분일수록 빨간 색깔 빛이에요. 빨간 색깔. 자, 파장이 짧아질수록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보라색. 자, 그래서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다. 자, 파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빛은 파동의 일종인데 자, 이 파동에서 마루 가장 높은 지점과 그 다음 높은 지점 사이의 이 거리를 파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파장이 길다는 거는 이 파가 늘어지는 모양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고 파장이 짧다는 건 이 파가 촘촘하게 운동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파장이 긴 쪽이 빨간색, 파장이 짧은 쪽이 보라색이라는 겁니다. 자, 이 파장보다 더 중요한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파장이 긴 파동일수록, 빛일수록 에너지가 작아요. 반대 관계입니다. 자, 파장이 짧은 빛들은 에너지가 커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두시면 돼요. 파장과 에너지는 반대다. 자, 그래서 빛 중에서도 색깔이 빨간색인 빛들은 이 보라색인 빛들에 비해서 에너지가 더 작은 빛이에요. 얘는 에너지가 훨씬 센 빛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광선 안에서도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시광선인 눈에 보였던 이 빨간색인 빛보다 파장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빛이 더 파장이 긴 빛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파장이 더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가시광선 영역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돼요. 자, 그 안 보이는 빛을 우리는 빨간 색깔 바깥쪽 영역이다 해서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적외선. 자, 그럼 적외선은 이 가시광선들에 비해서 에너지가 더 어떻겠어요? 파장이 더 긴 쪽이니까 에너지는 더 작겠죠. 가시광선에 비해서. 자, 이 반대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아지는 쪽의 빛도 있어요. 자, 이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아지게 되면은 이제 보라색 범위 바깥으로 나가니까 우리 또 눈에 안 보여요. 자, 그런 빛을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해요. 보라 색깔보다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 자, 이 자외선들은 가시광선에 비교해서 에너지가 더 어떤 빛이다? 파장이 짧은 쪽이니까 에너지가 더 큰 빛이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자외선. 그리고 에너지는 더 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우리가 빛을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리고 자외선 이렇게 배웠어요. 자, 이 중에서 빛의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은 어떤 빛? 바로 자외선.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죠? 왜 발라요? 얼굴 타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제를 바르는 거잖아요. 이 자외선이 에너지가 되게 세기 때문에 우리 피부 세포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피부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멜라닌 색소 같은 것들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외선은 에너지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단제를 발라야 돼. 자, 그리고 에너지를 비교하자면 자외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중간이 가시광선이에요. 우리 가시광선 이렇게 쐬고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에너지가 중간 정도로 적당한 거죠. 자, 그 다음에가 적외선이에요. 자, 적외선은 얘네들에 비해서 가장 에너지가 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적외선은 어디에 많이 사용해요?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가시광선, 햇빛이 없을 때 몸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하여 물체 이동을 찍는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것들에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순서를 필기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쪽으로 갈수록 큰 쪽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작은 쪽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인데요. 자, 스펙트럼이라는 것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 그리고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차근차근 연속 스펙트럼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빛이 펼쳐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도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가끔 사용하죠. 저 배우는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 뭐 이런 식으로 가끔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범위 그리고 펼쳐져 있는 상태가 바로 스펙트럼이에요. 자, 햇빛이 있습니다. 이 햇빛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빛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빛이 뭐 어떤 종류가 들어있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빛을 쫙 펼쳐볼 거예요. 자, 펼치려면은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면 프리즘이라고 하는 분광기가 필요합니다. 빛광에 분해하다 분자를 써서 빛을 분해하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분광기인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빛이 파장대별로 쫙 하고 펼쳐지는데 햇빛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펙트럼의 결과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연속적으로 나오냐? 이 연속 스펙트럼의 의미가 뭐냐? 햇빛 안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양한 색깔의 빛이 다 섞여져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얘네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쭉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에 비해서 선 스펙트럼을 볼게요. 자, 헬륨의 방정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유리관 안에 헬륨 기체를 가득 넣어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고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서 갑자기 빛이 나오거든요. 마치 우리 네온 사인 불빛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빛이 나와요. 자, 그 빛을 똑같이 분광기인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빛이 쫙 분해가 되는데 그때 결과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선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왜 선의 형태로 나오냐면은요. 이 안에 빛이 헬륨 방정관에서 나왔던 빛 안에 빛이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몇몇의 빛만 섞여 있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여기 빛 보세요. 얘는 초록색과 노란색 사이니까 연두색이겠지. 요쯤에 있는 빛. 요쯤에 있는 빛이 햇빛 안에는 들어있는데 요 헬륨의 방정관에서 나온 빛에는 안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띄엄띄엄 일부의 빛만 검출이 되는 상태들을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수소의 선 스펙트럼 실험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아까 선생님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뭐라고 했어요? 자, 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넘어갈 때 보어의 원자 모형을 주장할 수 있는 실험적 근거가 된다고 했어요. 자, 이 실험은 사실 보어가 한 것이 아니라 발머라는 다른 사람이 했거든요. 자, 발머가 요 유리관 안에다가 수소 기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갑자기 이 유리관에서 불구스름한 빛이 나왔대요. 자, 그 빛이 어떤 빛인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걸 분해하고자 이렇게 분광기를 통과시켰어요, 프리즘에. 그래서 쭉 스펙트럼을 찍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선 스펙트럼을 얻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발머는 그 당시에 이 결과를 얻고 이 결과를 해석을 못했어요. 왜 이게 나왔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발머의 옆옆 나라에 살고 있던 보어라는 사람이 이 결과를 보고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나왔잖아요. 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원운동하고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자,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고 원자핵은 플러스니까 이 전자들이 돌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정기적으로 인력이죠. 잡아당기죠, 서로를. 그래서 잡아당겨서 결국에는 이렇게 원자에게 달라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한 생각이죠. 자, 달라붙을 것인데 이렇게 달라붙을 때 쭉 하면서 달라붙으니까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방출해야 될 텐데 왜 수소에서는 이러한 연속이 아닌 선 스펙트럼이 나오지? 라고 의문점을 가진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 결과가 맞으려면은 이 모형이 틀렸겠구나. 이 모형과 이 결과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좀 더 발전된 원자 모형이죠. 보어의 원자 모형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이 보어 원자 모형의 특징은 여러분, 러더퍼드와 비교를 했을 때, 자, 러더퍼드는 그냥 플러스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그냥 원운동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전자의 움직임을 설명을 했다면, 보어의 원자 모형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특정하게 제한을 줬어요. 얘는 여기서 움직여. 얘는 요 범위에서 움직여.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위치를 딱 집어서 정확하게 요 위치에서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한 모형을 우리가 보어 모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어 모형이 어떤 모형인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어 모형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가운데 플러스 원자핵이 있고요. 자, 그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전자가 아무 데서나 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돌 수 있는 공간을 확실하게 짚어줬어요. 자, 어떻게 짚어줬냐면은, 자, 이 가운데 원자핵이 있죠. 자, 이 원자핵 옆에 조금 간격을 두고
이렇게 껍질처럼 생긴 마치 양파 껍질처럼 생각하면 돼요. 껍질처럼 생긴 이렇게 원자핵을 감싸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그림에는 평면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는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구 모양의 입체적인 모양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플러스를 감싸고 있는 이 껍질이 있는데 전자는 이 껍질의 표면에서만 원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정을 지어준 거예요. 전자의 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자, 그래서 이 껍질을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간을 전자껍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껍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 근데 이 전자껍질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껍질이 있으면 이 껍질을 감싸고 있는 좀 더 큰 두 번째 껍질이 있고요. 두 번째 껍질 보이죠? 자, 이 두 번째 껍질 바깥쪽에는 좀 더 큰 세 번째 껍질이 있고요. 네 번째 껍질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자껍질 여러 개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자껍질 표면에서만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자껍질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이름을 어떻게 붙여줬냐? 원자에게 제일 가까운 첫 번째 껍질은 K껍질, 그 다음 두 번째는 L껍질, M껍질, N껍질, 이런 식으로. 무슨 순서인지 알겠죠? K, L, M, N, O, P, Q, R 이렇게 알파벳 순서. 근데 A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K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줬고요. 자, 우리가 또 이름 말고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주양자수라는 거예요. 여기 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양자수는 우리 뒤에 가서 오비탈 원자 모형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거든요. 자, 일단 우리 이 보어 모형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전자껍질의 번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자핵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얘는 첫 번째 껍질, 주양자수가 1이다. 얘는 두 번째 껍질이니까 주양자수가 2다. 얘는 주양자수 3, 세 번째 껍질, 얘는 네 번째 껍질. 이렇게 주양자수까지 연결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어 모형의 핵심이 뭐라고요? 전자는 원자핵 주변 아무 데서나 존재할 수 없어요. 특정한 공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 공간이 뭐다? 전자껍질이다. 자, 그래서 전자는 요 K껍질에서 존재할 수 있죠. 자, L껍질 위에서도 이렇게 원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K와 L 사이에 이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요. 이 비어있는 공간에선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다. 그게 보어 원자 모형의 핵심이에요. 아무 데서나 안 되고 전자껍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전자껍질은 몇 번째 껍질까지 원자 안에 존재할까요? 바로 무한 번째 껍질까지 존재합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네 번째 껍질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도 있고요, 여섯 번째도 있고요, 열 번째도 있고요, 100번째도 있고요. 무한 번째 껍질까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무한대까지. 자,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자껍질이라는 게 진짜 원자 안에 존재하는 껍질은 아니에요. 원자 안에 이 양파 껍질처럼 막 이렇게 여러 개의 껍질이 있는 게 아니라 보어가 생각해낸 가상의 껍질이에요. 원자 안에 이러한 껍질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어의 가설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껍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만들어냈으니까 나의 상상력만큼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한번째 껍질까지 있다. 요거 무한대 표시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기호 쓰는 거. 무한번째 껍질까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무한번째 껍질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뒤에 가서도 계속 선생님이 언급을 할 텐데 무한대로 원자에게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무한대로. 자, 무한대로 떨어져 있으니까 원자핵과 상관이 없는 공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전자가 만약에 무한번째 껍질에 있다라는 뜻은 이 원자와 전혀 상관없는 공간으로 전자를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원자에서 전자를 제거해서 양이온 같은 것들을 만들거든요. 자, 그 양이온을 만들 때 이 전자를 제거한다는 건 이 전자를 무한번째 껍질로 보내버린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껍질 개념, 전자껍질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자껍질들은 각각의 고유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n번째 껍질의 에너지는요.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312 kJ/몰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자, 물론 문제를 풀 때는 이 식을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자주 여러 번 보게 될 식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310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껍질, A껍질의 에너지는 자, 2를 대입하면 요게 제곱이니까 2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1310이죠. 요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328 정도 나옵니다. 자, 3 대입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46 정도 나오고요. 자, 네 번째 껍질도 계산을 하면은 4를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8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쭉 해서 우리 무한번째 껍질의 에너지 봅시다. 자, 여러분 무한번째 껍질의 에너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무한번째 껍질은 여기 n자리에 무한대를 넣으면 되죠. 자, 무한대의 제곱은 무한대지. 이거 나중에 수학에서 극한 개념에서 배우게 되는데, 자, 분모죠, 얘는 분모. 자, 분모값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요 분자가 뭐가 오든 간에 이 숫자는 0에 수렴한다. 이게 극한의 개념이에요. 분모가 10에서 100에서 1000에서 만에서 10만에서 막 억, 조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분자가 뭐가 오든 간에 거의 0의 값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그냥 무한번째 껍질은 0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 계산하기 어려워? 그냥 계산하기 어렵다면 그냥 하나 알아두세요. 무한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0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에너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에너지의 이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자가 전자 껍질 위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만약에 수소 원자가 있는데, 자, 수소 원자는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전자가 하나 있죠. 그 하나 있는 전자가 K 껍질에 있다라고 칩시다. 자, K 껍질에 있을 때 이 전자는 얼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되냐? 이 껍질의 에너지인 마이너스 1312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있어. 그럼 얘는 얼마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28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전자가 무한번째 껍질에 지금 있어요. 그럼 에너지를 얼마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얘는 에너지가 지금 0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 전자 껍질의 에너지는 전자가 이 껍질에 있을 때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보어 모형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전자가 아무 데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자 껍질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너지도 이 전자 껍질의 에너지만 가질 수 있죠. 마이너스 1312, 마이너스 328. 자, 요 중간의 에너지인 마이너스 500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요, 이 원자는. 왜? 이 마이너스 500의 에너지를 가지려면 요 사이에 전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K 껍질과 L 껍질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죠? 껍질이 아니고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그게 보어 모형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전자 껍질에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자, 따라서 옆에다가 정리해 놓읍시다. 보어 모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 자, 에너지를 특정한 에너지만 가질 수 있죠. 요렇게 값들만. 그래서 이 에너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특정한 값만 갖는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1312, 마이너스 1311, 마이너스 1309 이렇게 다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값만 불연속적으로 갖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특징들이 남아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내용들은 우리 다음 강의 12강으로 넘어가서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